최근 토트넘이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법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할지 아니면 측면에 배치할지 이 두 가지 모두 고민거리를 좀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 배치하든 약간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를 하면서 솔랑키에게 휴식을 부여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토트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됐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토트넘이 리그 1위를 차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던 아주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토트넘이 후방에서부터 볼을 전개를 하죠. 그러면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과감하게 달려드는 순간 압박을 기다렸다가 앞쪽에서 수비 라인이 올라오면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라인 브레이킹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계속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뒤로 뛰어들어갔는데 패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다시금 오프사이드 라인 만들면서 손흥민을 오프사이드 라인에 가둬놓는데, 이때 손흥민이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볼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상대의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이때 또 가운데 공간에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방 라인에서 강한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후방에서 미드필드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레인저스전에서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레인저스가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강하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할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요, 손흥민이 앞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압박이 이루어지는데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나니까 요 사이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간격 안으로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움직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후방에서 토트넘이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압박을 견디기가 힘들면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이 올라가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탈압박이 되지 않아도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의 연결고리까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레인저스전에서 토트넘이 문제였던 건 어떤 거였냐면, 손흥민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레인저스가 과감하게 라인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후방에서 볼을 빼앗기는 빈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손흥민이 뒤로 뛰어들어가면 앞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야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뒷공간을 공략을 하는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방에서 아예 시작부터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손흥민이 아무리 앞에서 여러 군데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거죠. 특히나 손흥민뿐만 아니라 사실 레인저스가 라인을 올렸을 때 지난 경기 3톱의 조합이 베르너, 브레넌 존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든 베르너든 존슨이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스피드가 워낙에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볼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손흥민, 베르너, 존슨이 모두 다 전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레인저스와 토트넘의 평균적인 활동 반경을 보면 이게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의 활동 반경이거든요. 보시면 레인저스가 라인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면서 토트넘 진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5번과 4번 센터백 라인이 거의 하프라인과 페널티 박스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인저스의 공격수들은 앞쪽에서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매우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의 평균 위치를 보면요, 손흥민도 아까 레인저스의 공격수들보다 분명히 낮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고, 레인저스의 페널티 박스와 거리가 꽤나 멀죠. 손흥민뿐만 아니라 베르너,
브레넌 존슨 이 선수들이 굉장히 위치 자체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레인저스보다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레인저스는 레인저스 진영에서 거의 하프라인과 페널티 박스 거의 중간 지점 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수비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앞으로 볼을 넘겨주지 못하니까 수비 라인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고, 그리고 공격수들의 위치도 낮은 게 공격수들이 뛰어나가야 볼이 공급이 되는데 뛰어나갔을 때 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손흥민이든 뭐 베르너든 존슨이든 뛰어나가는 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 토트넘이 분명히 6대4 볼 점유율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볼 점유율과는 별개로 레인저스의 라인이 조금 더 높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낮을 뿐더러 공격수들도 많이 나아가지 못했다. 이거는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앞으로 전개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토트넘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메디슨이 그렇게까지 좋은 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앞쪽으로 전개를 시켜주는 역할을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메디슨이 약간 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폼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쿨루셉스키도 최근에는 쿨루셉스키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에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전진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당장 지난 경기는 쿨루셉스키가 없이 메디슨도 부진하고 그리고 존슨이나 베르너도 내려가서 볼을 받는 스타일은 아니고 비수마와 벤탄쿠르도 미드필드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어도 볼이 안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미드필드 라인에서 탈압박이 돼서 올라오면서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전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토트넘이 믿을 수 있는 건 넓은 공간이 생겼을 때 손흥민의 움직임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밀고 들어가면서 넓은 공간에서의 수비수와의 1대1을 완전히 이겨내고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런 장면이 많이 안 나와요. 손흥민이 아무리 앞에서 라인을 타고 있어도 달려나가도 볼이 후방에서 넘어오질 않으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아무리 배치가 돼도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나오질 않거든요. 어쨌든 손흥민의 가장 뛰어난 플레이는 역습을 할 때, 넓은 공간이 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때 상대가 올라왔을 때 패스가 넘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흥민에게 넘어가는 패스도 적을 뿐더러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공격을 할 때는 상대 수비가 내려가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 토트넘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냐면 쿨루셉스키를 오른쪽에 배치하고요, 솔랑키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손흥민을 왼쪽 측면으로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탈압박이 안 되니까 손흥민을 중심으로 탈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탈압박을 토트넘 내에서도 가장 잘하는 편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손흥민에게 더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와서 측면에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상대가 끌려 나오면 이때 뛰어들어가는 우독이라던가 아니면 메디슨이라던가 혹은 뭐 솔랑키 이런 선수들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장면이 뭐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탈압박을 약간 측면 지역에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측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독이라던가 포로 이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밀집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밀집했을 때 손흥민이라던가 반대편에 있는 쿨루셉스키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이 나고 여기서 측면 공격수들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고 탈압박을 유도하는 측면 공격수의 개인 능력에 의존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걸 잘하죠.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을 진 다음에 탈압박을 하면서 돌아서는 걸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고요. 볼을 받아준 다음에 상대가 끌려 나올 때 여기서 볼을 지켜주고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비어있는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바로 우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손흥민이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손흥민을 향해 끌려 나오니까 이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가 있고 우도기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넘겨주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 손흥민의 연계 플레이와 패스가 어쨌든 탈압박이 되면서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이 살짝 내려와서 먼저 볼을 받고 이때 우도기가 전방으로 뛰고 있고요. 메디슨이 측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기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우도기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절묘하게 찔러주면서 이 공간에서 우도기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측면으로 이제 수비를 끌어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처음에는 한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손흥민이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한 명의 선수가 도와주러 가서 손흥민에게 두 명의 선수가 붙어요. 근데 그 순간 본인에게 두 명의 선수가 붙을 때를 기다렸다가 두 명의 선수가 붙으면 당연히 주변에는 공간이 나는 거잖아요.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심지어 이 패스도 상대의 가랑이 사이로 넣으면서 좋은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나왔었죠. 이런 장면을 사실은 지난 경기 첼시전에도 나왔었어요. 첼시전에도 계속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요. 측면 수비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내면서 탈압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올라왔다가 측면 공간을 넓게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클루세프스키가 뛰어들어갈 때 손흥민이 이 공간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쿨루세프스키에게 손흥민의 패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손흥민을 따라 나왔던 선수는 이 공간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탈압박이 후방에서 안 될 때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 이때 우도기가 전방으로 뛰어가면 볼을 받아서 우도기에게 패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 지역에 배치될 때는 후방에서의 탈압박이 안 되니까 내려가서 본인이 탈압박을 시켜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토트넘이 경기가 잘 안 풀리다가 손흥민을 측면에 두고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갈 때 더 공격 작업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손흥민이 전방에 없기 때문에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또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볼을 저렇게 전개를 해줬을 때 허무하게 날리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손흥민을 전방에 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약간 내려서 쓰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도 완벽하진 않아요. 손흥민을 전방에 쓰면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을 하거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강점이 있고 손흥민을 따라서 수비가 뒷걸음질 치면 그 앞쪽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득이 있는데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을 때 최근에 클루세프스키도 한창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니고 메디슨도 좀 좋은 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탈압박이 안 되면서 앞으로 패스가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하면서 약간 내려오게끔 만들면 손흥민이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전개하면 토트넘이 탈압박이 측면에서부터 되기 시작하지만 전방에서 결정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손케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케인이 내려가면 빌드업에 가담할 때 손흥민이 올라가주고 손흥민이 조금 더 내려와주면 해리 케인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이 두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혼자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문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문제. 이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약간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도 시즌 초반 그리고 지난 시즌을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동시에 팀에서 가장 클래스가 있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당연히 토트넘의 성적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손흥민 활용법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